서울의 밤 공기는 늘 차가웠다. 한서연은 회사 차량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물 위에 흩어진 조각처럼 흔들렸다. 회의는 길었고 성과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그 이유를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알 수 있었다. 차 안에 남아있는 향기. 지나치게 진하고 값싸게 단 향수 냄새였다. 서연이 좋아하던 백합향도 시트러스 계열의 산뜻한 냄새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과시하듯 들러붙는 인공적인 향. 마치 이 차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라는 듯한 불쾌한 신호였다. 비서실에서 차 관리 제대로 안 하나요? 기사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냄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남아있는지.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 위에는 남편, 이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 하나. 이혼. 두 글자였다. 그 아래에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 사진 한 장.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7년 전, 같은 이름으로 회사 설립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던 날처럼 그의 필체는 단정하고 단호했다. 7년,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사를 일구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잠들던 남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 서연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옅은 비취색 옥팔찌. 결혼식 날, 시어머니 이순자가 직접 채워주었던 가문의 유품이었다. 서연아, 이제 넌 이 집 며느리야. 여자는 집안 불씨를 잘 지켜야 너무 앞에 나서면 안 돼. 그때의 자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었다. 가족이라는 말도, 평생이라는 약속도. 차가 호텔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은 결심했다. 이 이혼 서류는 혼인신고서보다 훨씬 정직하다고. 혼인이 희망과 약속이었다면 이혼은 벌거벗겨진 진실 그 자체였다. 방으로 올라오자마자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감정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은 판단해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이민우. 남편의 동생이자 회사의 부사장,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그녀의 자리를 잠식해온 인물. 제목, 즉시 해고 통보. 메일 내용은 단호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근로계약 위반, 직업윤리 위반, 경영권 침해 시도. 서연은 회사 정관과 법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시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민우, 민재. 그리고 곧이어 알 수 없는 번호들.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 변호사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우 해고 통지 보냈어요. 내일 아침 9시. 사무실 봉쇄하고 노트북 포함 모든 저장 장치 회수하세요. 증거 삭제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연은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차갑고 화려하고 잔인하게 솔직한 도시.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부재중 전화 99통. 발신자, 어머님. 서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목소리. 서연아, 지금 장난해? 내가 감히 민우를 해고해? 걔는 민재 오른팔이야.
회사를 말아먹을 셈이니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경영상 판단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예요. 경영, 비웃음이 들렸다. 넌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니야. 회사는 우리 집 거야. 넌 남이라고. 남. 서연의 가슴은 아프기보다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 몇 달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어머님, 서연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다. 이 회사는 제 돈과 제 경험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애를 아비 없이 키울 셈이냐? 시어머니는 마지막 무기를 꺼냈다.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은이는 제가 키웁니다. 제 딸이 엄마를 무시하는 환경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목에 옷팔찌를 풀었다. 보석함 안에 넣고 그 옆에 준비해 두었던 작은 다이아 반지를 꺼냈다. 장식 없는 반지. 독립과 선택의 상징. 잘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혼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삶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깊은 상처와 얼마나 거대한 자유를 가져올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라는 것.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무심했다. 밤새 어떤 인생이 무너졌든 어떤 관계가 끝났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인파를 토해냈다. 한서연은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날카롭게 스며들고 있었다. 전날 밤의 통화와 메시지, 해고 통보 이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허락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대표님, 법무팀입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강민우 부사장이 지금 회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출입카드가 차단된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제가 보낸 해고 통지서, 이사회와 감사에게 모두 공유됐죠? 네, 이미 내부 시스템에 기록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민재였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짐을 들고 호텔을 나섰다. 오늘은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회사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녀가 처음으로 선택한 방향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47통. 발신자는 모두 같았다. 어머님. 서연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고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서연아, 이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어디니? 이동 중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명령이었다. 이건 집안 문제야. 밖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규정, 비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 회사 만들었어도 지금은 이씨 집안 회사야. 며느리가 함부로 사람 자르고 결정할 권한 없어, 며느리. 그 단어가 여전히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서연에게는 더 이상 분노조차 아니었다. 어머님,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순자는 상황을 재정렬하고 있었다. 그래, 곧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웠다. 그럼 더더욱 회사에서 손 떼, 민재랑 민우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조용히 아이나 키워. 서연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용히. 문제 만들지 말고. 체면 상하게 하지 말고. 어머님,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지분과 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부사장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무슨 경영이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여자가 욕심 부리면 다 잃는 거야. 애도, 가정도, 회사도. 그 말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칼날 같았다. 서연의 가슴을 찌르기엔 너무도 익숙한 논리였다. 저는 이미 많이 잃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구나. 이순자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내가 그런 애인 줄 몰라서.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은 저를 아신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차는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서연은 체크인을 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민재는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은 바뀌었다. 존경은 당연함으로, 당연함은 불편함으로. 민우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부터였다. 회의 자리에서 민우는 그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형수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자 마케팅 시각이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니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민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양보해. 민우 아직 어리잖아. 가족끼리는 부딪히지 말자. 그 양보가 쌓여 그녀를 어디로 몰아넣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선명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윤지혜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민재 씨 쪽 반응이 빠릅니다. 지혜가 말했다. 양육권과 지분 문제에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민우 쪽에서 대표님에 대한 소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 문제, 감정적 결정이라는 식으로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늘 쓰던 방식이죠. 지혜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드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이제는 명확해요.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딸 다은의 사진을 보았다. 작은 손, 잠든 얼굴.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증오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아이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부산의 하늘은 서울보다 낮고 따뜻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모든 균열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의 밤은 조용했다. 서울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숨을 쉬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이가 잠든 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나왔다. 다은은 긴 하루를 버텨낸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서연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민재를 만났던 날, 그는 아직 지금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니었다. 회사 로비에서 서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서성거리던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남자였다. 정말 이 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을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존경과 기대가 섞인 눈빛. 서연은 자신의 경험과 자본, 그리고 쌓아온 신뢰를 모두 걸었다. 마케팅 전략, 브랜드 구축, 해외 파트너십. 회사의 뼈대는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민재는 행정과 자금 조달을 맡았고 두 사람은 균형이 잘 맞는 파트너처럼 보였다.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였다.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시어머니 이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집안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처음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 회사를 키우면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율이라는 말은 양보가 되었고 양보는 침묵이 되었다. 민우가 회사에 들어온 날을 서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그는 패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씨 집안의 아들이었다. 형수님, 제가 형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기회를 줬다. 회의에 참석시키고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우의 태도는 달라졌다. 그는 서연의 결정을 질문이 아닌 도전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뒤에서는 직원들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다. 형수님 스타일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여성 소비자 감성에만 치우친 전략 아닙니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서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럴 때마다 민재는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참아. 가족이잖아. 어머니도 민우 기대가 커서 그래, 가족. 그 단어가 모든 문제를 덮는 방패처럼 사용되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풀어놓은 옥팔찌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임신 소식을 알렸던 날도 떠올랐다. 아들인가?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다. 아직 몰라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임신을 이유로 회의 참석이 줄어들었고 출장 일정은 민우에게 넘어갔다. 몸 생각해야지. 민재는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회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보호가 아니라 배제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회사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참조로만 포함되어 있었다. 출산 후 병실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아들이어야지.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울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다. 서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을 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지혜였다. 대표님,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민재 씨 쪽에서 공식적으로 공동 양육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다은이를 카드로 쓰겠다는 거군요. 서연이 말했다. 네, 대표님의 사업 체계를 문제 삼을 겁니다. 서연은 잠든 아이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다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지혜 씨,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은이에 관한 문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것들, 여자라는 이유로 밀려난 자리들,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한된 선택들. 그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은에게 같은 세상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회의 녹취, 이메일, 자금 흐름 기록. 그녀는 미소도 분노도 없이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숨지 않을 시간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한 계획이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 침묵의 밤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는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출산 후 처음 맞은 봄은 서연에게 계절이 아니라 시험처럼 다가왔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밤마다 깨는 아이의 울음에 하루의 리듬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피로가 아니라 자신이 점점 회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화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회의 일정표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져 있었고, 주요 프로젝트 담당자는 모두 민우로 변경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내 일정이 전부 빠져 있어?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너 아직 몸도 안 좋잖아. 결정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야. 회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서연은 공식적으로 휴식 중인 공동 창업자가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배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 박탈이었다. 회사 내부 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서연 대표는 출산 후 회복을 위해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에서 물러납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이순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이를 안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은이는 예쁘네. 그래도 집안대를 잇는 건 아들이 있어야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이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여자는 애 키울 때 욕심 부리면 다 놓치게 돼 있어. 그 말은 조언처럼 포장된 경고였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회사 메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독일 파트너사에서 온 메일이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통보, 그리고 새로운 조건에 대한 논의 요청.
담당자 이름 옆에는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지난 몇 주를 되짚었다. 자신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사이 회사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동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아이를 재우고 나오던 새벽,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시어머니의 통화였다. 서연은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지금이 기회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이는 애 때문에 정신없어. 이참에 지분 정리해. 그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빠를 게 뭐가 있어? 이순자는 단언했다. 여자는 애 낳으면 판단 흐려져. 회사는 남자가 잡아야 안정돼. 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밀려난 이유, 민우가 전면에 나선 이유, 그리고 이혼 통보까지 이어진 흐름. 이것은 우발적인 균열이 아니었다. 오래 준비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로 향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시선을 피했다. 그 반응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민우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연이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그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로 정리했습니다. 민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자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내가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지금은 몸조리 중이시잖아요. 제가 정리만 조금. 정리?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이름을 지우는 게 정리입니까? 민재는 서둘러 말을 가로챘다. 서연아, 이건 오해야. 민우가 도와준 것뿐이야. 서연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미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모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회의 녹취, 이메일, 자금 이동.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재의 외도 증거를 확인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기록, 일정표의 공백들.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던 그 밤들, 그는 다른 침대에 있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출산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녀를 밀어내기 위해 선택한 가장 편리한 구실이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두려움 없이 떠올렸다. 끝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의미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서연은 법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윤지혜는 옆에서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다. 접수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그 단어가 지금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다. 이혼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공식 발표를 하기 전인데도 회사 안팎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대표가 가정을 버렸다. 아이보다 일을 택했다. 욕심이 지나쳤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명확했다. 민재였다. 그는 직접 나서기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린 이야기, 지인들을 통한 동정 여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바은이에게 아버지는 필요합니다. 민재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동 양육을 원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윤지혜는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민재 씨 측은 대표님의 현재 수입 불안정성을 문제 삼을 겁니다. 출산 후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점, 새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거예요. 아이를 핑계로요. 서연이 말했다. 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론전도 병행할 겁니다. 좋은 아버지 이미지, 희생당한 남편 프레임,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깨끗해 보였다. 바은이를 일주일에 사흘씩 데려가겠다는 건. 서연은 낮게 말했다.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압니다. 지혜가 답했다. 대표님을 흔들기 위한 수단이죠. 며칠 뒤,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민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준비된 표정. 그는 아이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저는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조정위원 앞에서 말했다. 다만, 아이에게 아버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같은 논리를 들어왔다. 서연 씨, 조정위원이 물었다. 공동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잦은 이동과 환경 변화는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다. 대표님은 현재 안정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수익이 없죠. 아이를 양육하기엔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회사 공동 창업자이며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저축과 자산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무엇보다 아이는 제 일정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출산과 동시에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조정실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민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깊은 피로를 느꼈다.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분명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바은을 안고 천천히 산책을 했다. 아이는 유모차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옹알이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낮게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미 여기까지 왔어. 서연이 답했다. 아이 생각해야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요즘 회사도 없잖아. 불안하지 않아?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서연은 정확히 읽었다. 민재,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바은이를 핑계로 나를 통제하려는 건 그만둬. 그게 아니야. 민재는 바로 부정했다. 난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서연은 짧게 웃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면 애초에 나를 밀어내지 말았어야지. 전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끊고 나서도 서연의 손은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윤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 씨, 바은이에 관한 어떤 조건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전면 대응하겠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법정, 언론, 회사. 모든 것이 동시에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줄어들고 있었다. 대신 분명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심이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단지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집요한 비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 비가 그치면 그녀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잠이었다. 서울을 떠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숨쉴 공간을 주고 있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 공기는 확연히 달랐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사람들의 걸음도 서울보다 느렸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는 곳, 서연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임대한 사무실은 제주시 외곽, 바다가 보이는 낮은 건물의 2층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 며칠은 정리와 준비로 가득 찼다. 사무실 책상, 인터넷 회선, 최소한의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서연은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과거 회사에서 함께 일했지만 그녀가 출산과 동시에 밀려났을 때 하나둘 떠나거나 해고당했던 사람들.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방식과 기준을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대표님, 첫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현수였다.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지만 민우가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배제됐던 인물이었다. 현수 씨,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주에서 새 회사를 시작합니다. 조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작고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이 계신다면 갑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획팀, 연구팀, 운영팀. 모두 과거에 민우에게 밀려나거나 가족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평가받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첫 회의 날, 서연은 모두를 마주보고 앉았다. 회의실이라고 하기엔 작은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다. 우리는 이전 회사의 대안이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가족, 학연, 성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데이터와 전문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임신이나 출산은 경력의 공백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모두 받아들였다. 회사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서연 바이오.
자신의 이름을 내건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사업 방향은 명확했다. 바이오 코스메틱. 서연이 7년간 가장 깊이 연구해 온 분야였다.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시장. 그러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서연이 제주로 내려갔다. 결국 밀려난 거 아니냐.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소문은 곧 거래처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팅이 취소됐고 답장이 늦어졌다. 결정적인 문제는 해외 파트너였다. 독일 원료 공급사에서 온 메일은 정중했지만 냉정했다.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나 새로운 협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다. D사가 현재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며 내부 인력이 불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우였다. 그는 서울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곳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이 사실을 공유하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수가 말했다. 민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유리해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기준으로 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를 파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독일 파트너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다. 변명도, 감정도 넣지 않았다. 사실과 계획만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전 재산을 걸고 이 사업을 하는 창업자입니다. 이 결정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의 밤바다는 조용했고 파도 소리는 일정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지혜였다. 대표님, 지혜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다. 민재 씨가 공동 양육을 공식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언론 인터뷰도 준비 중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정은 법정대로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은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얼굴.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싸울 자리를 옮겼을 뿐이야. 제주는 도피처가 아니었다. 전략적 후퇴였고 재정비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싸움은 결국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바다는 여전히 묵묵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의 선택처럼 느리지만 단단하게. 출장 일정이 확정된 날 밤, 다은은 갑자기 열이 올랐다. 처음에는 미열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보채지 않았고 잠도 들었다. 그러나 새벽 2시가 지나자 이마가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졌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제주의 밤길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의사는 다은을 살펴본 뒤 말했다. 바이러스성 고열 같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며칠은 세심하게 봐주셔야 해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독일 출장.
회사 생존이 걸린 협상. 그리고 열이 나는 아이. 병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 독일 파트너 측에서 회의 일정 확인 메일, 팀에서 보내온 자료, 그리고 서울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들. 민재였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바은의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아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출장을 미루면 독일 측은 민우가 흘린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회사, 해고된 인력들로 꾸려진 팀, 그리고 대표는 개인 문제로 법정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 반대로 떠난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다. 서연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모였다. 바은이 태어났을 때부터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이모,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독일 출장을 가야 해요. 바은이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이모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같이 가자. 애는 내가 볼게.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3장의 비행기 표가 예약되었다. 서연, 바은, 그리고 이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이번에는 받았다. 지금 독일 간다고 들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애가 아프다면서? 그래, 서연은 짧게 답했다. 미쳤어.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애보다 일이 먼저야.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아이 때문에 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협상이 깨지면 바은의 미래도 불안해져.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 아이에게 불안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바은의 체온을 계속 확인했고 서류를 다시 읽었다. 옆자리에서 이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이 여정은 단지 사업 협상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은의 열은 많이 내려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메시지가 왔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니나 밀러. 독일 파트너사의 중간 관리자이자 과거 아시아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다. 서연 언니, 아버지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민우 쪽 제안이 가격 면에서는 매우 공격적이에요. 공식 회의 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연결고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신뢰가 지금을 불러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리나를 만났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민우 씨가 제시한 가격은 시장가보다 15% 낮아요. 리나가 말했다. 거의 손해를 감수하는 수준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않네요. 서연이 답했다. 맞아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고민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손해는 다른 곳에서 메울 겁니다. 품질이나 기준에서. 리나는 조용히 웃었다. 언니다운 답이네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이사회 인원들, 그리고 회장석에 앉아있는 밀러 회장. 서연은 아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했다. 시장 분석, 성장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제 모든 자산으로 이 계약을 보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개인 자산을 담보로요? 한 이사가 물었다.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해에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은 제 개인 자산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짧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물었다. 박 대표님, 개인적인 분쟁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서연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이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자립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의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사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호텔로 돌아온 서연은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소파에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조건부로 승인됐어요. 1년 안에 20% 성장. 쉽지 않겠지만 기회는 잡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중요한 한 고비를 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모든 순간을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함께 지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서연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치열한 국면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은은 다행히 열이 완전히 내렸고 아이는 이모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공항을 나서자마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서연 씨,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죠? 민재 씨가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 재조정 신청이에요. 다은이를 공동 양육으로 바꾸자고요. 서연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싸늘해졌다. 이유는요? 서연 씨가 회사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 잦은 해외 출장이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양육비도 월 8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항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아이를. 그녀는 낮게 말했다. 아이를 협상카드로 쓰는군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며 그가 원하는 게 그거겠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은이 잠든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정말 아이에게 최선일까? 이 싸움이 아이를 상처 입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이를 위해 침묵하는 것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지혜 씨,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은이에 관한 조건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략을 바꿔야 해요. 민재 씨가 주장하는 불안정성을 정면으로 깨야 합니다. 서연은 준비해 온 파일을 꺼냈다.
독일 계약서, 투자 확정서, 개인 자산 내역,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사업 계획. 이게 제 안정성입니다.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입니다. 며칠 뒤 민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법정에서 싸우는 건 다은이한테도 안 좋아.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왜 소송을 냈죠? 난 아빠야. 그는 급하게 말했다. 아이가 필요해. 서연은 웃지 않았다. 당신이 필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통제권이에요. 민재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직접 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좋아요. 한 번만요. 만남의 장소는 부산의 오래된 카페였다. 예전에 둘이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재는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예전의 자신감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 민재가 말했다. 독일 계약 소식 들었어. 그래요. 회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널 응원하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내가 나 없이도 잘 사는 게.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민재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뿐이에요. 민재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다은이는 내 딸이잖아.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진, 메시지 기록, 녹취 파일 목록. 이걸 법정에서 보고 싶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서연이 덧붙였다. 선택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소송 취하에게.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은이를 위한 선택이에요. 며칠 뒤 민재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혼 조건은 서연이 제시한 대로 정리되었다. 서연은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싸움을 끝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서연 씨, 민우가 체포됐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상업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설화 코스메틱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정황이 포착됐어요.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남자의 탐욕이 결국 자신을 삼킨 것이었다. 이건 김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 씨가 민우를 해고한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창가에 섰다. 제주의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복수하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그날 밤 서연은 다은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는 끝까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고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민우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설화 코스메틱 내부는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급락했다. 주요 파트너들은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고 몇몇은 아예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연은 그 소식을 신문이 아니라 옛 동료들의 전화로 먼저 들었다. 대표님, 정말이에요. 윤 실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우가 기술 자료랑 고객 리스트를 여러 경쟁사에 넘긴 정황이 나왔어요. 경찰이 압수수색도 했대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남자의 탐욕이 여기까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다. 민재는요? 서연이 물었다. 완전히 손 놓은 상태예요. 윤 실장이 말했다. 이 사회도 마비됐고요. 회사 안에 중심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다.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였다. 며칠 뒤 서연은 서울로 향했다. 윤 대표와의 투자 계약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는 대형 호텔에서 열렸다. 경제 전문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서연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윤 대표가 다가와 물었다. 네, 서연은 짧게 웃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꽤 먼 길을 왔네요. 그 길을 혼자서 걸어오셨죠? 윤 대표가 말했다. 그게 투자 결정의 이유예요. 계약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고 서연 바이오는 공식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순서로 서연이 연단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실패한 결혼 뒤에 다시 시작한 창업가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제 성공담을 자랑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한때 가정과 회사에서 동시에 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요. 기자들의 팬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다. 침묵하며 안전한 틀 안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나 자신을 되찾을 것인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연단 아래에서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저는 서연 바이오를 오직 능력과 존중만이 기준이 되는 회사로 만들 것입니다. 성별도, 혈연도, 가정 내 역할도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 곳으로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공감의 소리였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낯선 번호들, 응원의 글,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보낸 고백들. 대표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선택하려고요.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병원에 있었다. 바은이의 면역력이 약해져 고열이 재발한 것이다. 하얀 병실에서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성공의 환호는 멀어지고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눌렀다. 엄마. 바은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여기 있어.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때 옆 침대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간호하고 있었다. 혼자 키우세요? 그 여자가 물었다. 네, 서연이 답했다. 저도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해요.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인지도 몰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재였다.
그는 꽃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올 것 같았다. 애가 아프다길래. 민재가 낮게 말했다. 그는 다은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모든 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늦었고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내 연설 봤어. 민재가 덧붙였다. 자랑스럽더라.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 이제 와서 왜 하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다. 연민은 남아 있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서 또 하나의 소식이 왔다. 민우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탄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민재와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자산에 대한 증거를 넘기겠다고 했어요. 금액이 꽤 큽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돈, 정의, 복수. 모든 선택지가 다시 그녀 앞에 놓였다. 지혜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다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은 한결 고르고 평온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서연은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병실의 불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다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숨결은 규칙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말한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탄원서를 써주면 민우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불법 자산 이전의 명확한 증거,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 회복. 그것은 분명 정의에 가까운 거래였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아침이 밝자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제주 바다가 아닌 서울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 아이가 어떤 세상을 믿고 자라길 바라는가? 그 질문이 모든 계산을 멈추게 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민우 측 변호사도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대표님, 그가 고개를 숙였다. 의뢰인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명백한 불법 자산 이동의 증거. 이 자료들이면?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께서는 상당한 금액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덮었다. 저는 탄원서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굳었다. 대표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민우 측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이건 큰 돈입니다. 그리고 민우 씨는 초범입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초범이지만 선택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고 거짓으로 제 명성을 해치려 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 선택의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자산 회수도 포기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돈은 제가 치른 수업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말했다. 지혜 씨,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봅시다. 과거와 엮인 일은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며칠 뒤, 민우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화 코스메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민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나자고 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민재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돌아와 줄 수 없어?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회사도,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미소였다. 민재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회사는 제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다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조건은 다 받아줄게.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지분도, 경영권도. 제가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평온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면 돼요.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제주도의 서연 바이오 본사 개소식이 열렸다. 따뜻한 햇살 아래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모였다. 독일에서 밀러 회장과 리나도 참석했다. 서연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다. 과장되지 않은 모습, 그러나 단단한 눈빛이었다. 이 회사는, 서연은 말했다. 누군가의 성별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은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말했다. 개소식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서연은 차분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약했다. 바은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바은을 바라보았다. 통화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전화를 건네받은 바은은 밝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짧은 통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지막 실 같은 것이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 그러나 온전한 공간. 바은은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편지를 썼다. 언젠가 바은에게 건네줄 편지였다. 사랑하는 바은아. 엄마는 많은 선택을 했다. 그 선택들 중 어떤 것은 아팠고 어떤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버린 적은 없다. 사랑은 너를 작게 만들지 않아야 하고, 가정은 너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엄마는 내 편이다. 편지를 마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의 밤은 고요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연, 한 사람의 인간이자, 엄마이자, 창업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